왜 전 세계인들은 한국에 열광할까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한국과 손잡으려 애쓰는 걸까요? 도대체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강해졌을까요? 1970년 제가 처음 한국을 찾았을 때만 해도 이런 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 그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드라마 한 편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K-팝이 빌보드 차트를 점령하며 한국의 영화는 아카데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등 첨단 기술의 세계에서도 한국은 이미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1970년 한 외국인 교수가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존 리처드슨이라는 이름의 이 교수는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해요. 당시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이 시작되던 시기였죠. 서울의 거리에는 높은 건물들이 하나둘씩 올라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1,700달러를 넘어서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리처드슨 교수의 눈에 비친 한국은 또 달랐어요. 그가 본 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었거든요. 그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이 나라의 사람들이 가진 지식에 대한 갈망은 놀랍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진 유산이다. 내가 도서관에서 발견한 금속 활자본들은 서양의 역사보다도 훨씬 앞선 것이었다. 실제로 리처드슨 교수는 한국의 도서관들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귀중한 서적들을 발견했어요. 그 중에서도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금속 활자로 찍어낸 옛 책들이었죠. 현대의 도서관에서도 그는 수많은 학생들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하고도 야간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습을요. 리처드슨 교수가 만난 한국의 대학생들은 도서관이 닫힐 때까지 공부를 하고 그래도 모자라 밤늦게까지 독서실을 가득 메웠다고 해요. 이런 모습을 본 리처드슨 교수는 자신의 연구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이 나라는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지식 전파의 혁신을 이뤄냈다. 금속 활자라는 위대한 발명품으로 말이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금속 활자라는 말에 귀가 솔깃하신가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서양보다도 훨씬 앞서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기술 혁신만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지식을 널리 전파하고자 하는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꿈이었죠. 조선시대 양반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책을 읽어야 세상을 안다. 이런 말이 있었죠. 흙수저로 밥을 먹어도 좋으니 자식은 반드시 공부시켜라. 이런 교육관이 금속 활자의 발명으로 이어졌고 그 정신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육열은 단순히 시험 성적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진정한 배움이란 무엇일까 항상 고민했죠. 리처드슨 교수가 놀란 것도 바로 이런 점이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생각하고 토론하는 것을 즐겼거든요. 실제로 한국은 그로부터 4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어요. 우리의 성공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던 거죠. 수백 년 전 금속 활자로부터 시작된 지식에 대한 열망, 그 정신이 지금의 우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금속 활자가 세상에 처음 등장한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1377년이에요. 고려 우왕 3년 청주 흥덕사에서 직지심체요절이라는 책이 세상에 나왔죠.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서양에서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는 1455년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선 일이었거든요. 당시 고려는 어떤 시기였을까요? 몽골의 침략으로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였어요. 하지만 그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선조들은 지식을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연구했어요.
금속 활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먼저 나무에 글자를 새겨 넣어요. 그 다음 그 글자 모양대로 진흙으로 거푸집을 만들죠. 이 거푸집에 뜨거운 구리와 납을 부어 넣으면 금속 활자가 만들어져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현대의 3D 프린팅과 비슷한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당시 만들어진 금속 활자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달랐다고 해요. 크기는 똑같은데 글자마다 미세하게 다른 거예요. 마치 사람이 직접 쓴 것처럼요. 이건 정말 뛰어난 기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직지심체요절은 어떤 책이었을까요? 불교의 가르침을 담은 책이에요. 하지만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니었죠. 이 책에는 마음이 곧 부처라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어요.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은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금속 활자는 어떻게 우리 역사를 바꿔놓았을까요? 먼저 지식이 훨씬 빠르게 퍼질 수 있게 됐어요. 한 권의 책을 베껴 쓰려면 몇 달이 걸렸는데 금속 활자로는 하루 만에 수십 권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마치 지금의 인터넷처럼 정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식이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책이 너무 비싸서 양반들만 볼 수 있었지만 금속 활자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됐죠.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였어요. 우리 선조들은 왜 이런 혁신을 이뤄냈을까요? 그들은 모든 사람이 배움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믿었어요. 신분이나 계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식을 통해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이런 생각이 금속 활자라는 혁신적인 발명으로 이어진 거예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금속 활자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민족의 교육관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누구나 배워야 한다는 생각, 지식은 나눠야 한다는 믿음이 이런 혁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재미있는 건 금속 활자의 제작 과정이에요. 활자를 만들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해요. 글씨를 잘 쓰는 사람, 금속을 다루는 장인, 책의 내용을 아는 학자들까지 모두가 힘을 합쳐야 했죠. 이건 마치 현대의 IT 기업들이 협업하는 모습과 비슷해요. 금속 활자는 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책이 많아지면서 도서관도 생겨났어요. 서원이라는 교육기관도 전국 각지에 세워졌고요. 마을마다 작은 서점들도 생겨났죠. 이런 변화는 조선을 동방의 선진국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더 놀라운 건 금속 활자의 정신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현대에 와서 IT 강국이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새로운 기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하자는 금속 활자의 정신이 지금의 반도체, 스마트폰으로 이어진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진 나라예요. 전국 어디서나 와이파이를 쓸 수 있고 최신 기술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죠. 이것도 결국 금속 활자의 정신이에요.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요. 금속 활자가 가진 또 다른 특별한 점은 바로 한국적 창의성이에요. 당시 중국에도 활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나무로 만든 활자를 썼어요.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속을 사용했죠. 더 튼튼하고 더 오래 쓸 수 있게요. 이런 창의적인 생각이 우리의 DNA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는 디지털 혁명의 한가운데 있어요. 매일같이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죠. 이런 시대에 우리나라가 앞서 나갈 수 있는 건 바로 이 금속 활자의 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는 정신 말이에요. 지식을 전하는 도구로 금속 활자가 있었지만 여전히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문자였죠. 당시 조선에서는 한자를 써야만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어요. 한자는 배우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양반들만 글을 읽을 수 있었죠. 이건 세종대왕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어요. 세종대왕은 매일 아침 백성들의 상소를 읽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상소는 양반들이 대신 써준 거였어요. 백성들은 자기 생각을 직접 글로 쓸 수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 세종대왕은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우리 백성들이 자기 마음을 직접 표현할 수 있는 글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한글 창제 프로젝트예요.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구하셨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때로는 끼니도 거른 채 연구에 몰두하셨다고 해요. 그만큼 백성들을 위한 문자를 만드는 일에 진심이셨던 거죠.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거예요.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하는 동그라미와 선으로 만들었죠. 이렇게 과학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원리로 문자를 만든 건 세계 문자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특히 놀라운 건 한글의 과학성이에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마치 지금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죠. 그래서 UNESCO에서도 한글을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인정했어요. 한글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양반들은 크게 반대했어요. 천한 백성들에게 글자를 가르치면 나라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세종대왕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겠는가라고 답하셨대요. 한글이 만들어지고 나서 조선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처음에는 여성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한글로 쓴 편지와 일기가 많이 등장했죠. 시장의 장사꾼들도 한글로 장부를 쓰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한글의 혁명은 조선을 크게 변화시켰어요. 민간에서는 한글로 쓴 소설이 인기를 끌었고 여성 작가들도 많이 등장했죠. 백성들은 한글로 상소를 직접 쓸 수 있게 됐어요. 임금과 백성이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당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변화였어요. 그런데 한글의 진정한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된 건 현대에 와서예요. 컴퓨터와 휴대폰이 등장하면서 한글의 과학성이 더욱 주목받게 된 거예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한글의 구조는 디지털 시대에 완벽하게 들어맞았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낼 때 영어는 26개의 알파벳을 하나씩 눌러야 해요. 하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빠르게 조합할 수 있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한글의 이런 특징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큰 장점이 되고 있어요. 음성 인식이나 자연어 처리에서 한글은 정말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발음과 문자가 일치하는 한글의 특성 때문이에요. 이건 마치 세종대왕이 500년 뒤의 미래를 내다보고 한글을 설계하신 것 같은 놀라운 일이죠. 한글의 과학성은 외국 학자들도 인정하고 있어요. MIT의 노암 촘스키 교수는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논리적인 문자라고 평가했죠. 구글의 인공지능 연구소에서도 한글의 구조를 연구하고 있다고 해요. 미래 언어 모델 개발에 한글의 원리를 활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한글이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MZ세대들은 자음과 모음을 창의적으로 조합해서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모티콘도 한글로 만들어요. 이응지읒, 치읓치읓 같은 축약어부터 유유 같은 감정 표현까지 한글은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민족의 창의성과 과학성, 그리고 포용성을 모두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에요. 세종대왕이 꿈꾸셨던 것처럼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 그리고 그 꿈이 50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문자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교육에 미친 나라가 또 있을까요? 학교 앞에 빽빽한 학원 간판들, 새벽부터 불이 켜진 독서실들, 평일 저녁이면 학생들로 북적이는 도서관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겐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외국인들의 눈에는 정말 신기하대요. 근데 이런 교육열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과거 시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양반이든 평민이든 이 시험만 통과하면 관리가 될 수 있었죠. 실력 하나로 신분 상승이 가능했던 거예요. 마을마다 서당이 있었고 글방이 있었어요. 가난한 집 아이들도 한글을 배우고 천자문을 읽었죠. 훈장님들은 가르치는 걸 천직으로 여기셨대요. 그래서 가난한 제자들한테는 수업료도 안 받고 가르치시곤 했죠. 양반집 사랑방에선 매일 밤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자식들은 아버지한테 논어를 배우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한테 한글을 배웠죠. 어떤 집은 끼니를 거르면서도 자식 공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대요. 재미있는 건 과거 시험장 풍경이에요. 시험 기간이 되면 한양은 시험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죠. 나이 70세의 할아버지부터 15살 소년까지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가득했대요. 지금의 수능과 비슷하지 않나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대요. 어느 가난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에 왔는데 숙소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대문 근처 찜질방에서 잠을 자면서 공부했대요. 밤새 책을 읽다가 잠들면 찜질방 아저씨가 깨워주고 아침이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주셨대요. 그 선비는 결국 과거에 급제해서 큰 벼슬을 했다고 해요. 공부하는 사람을 돕는 건 조선시대의 미덕이었어요. 마을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서울로 유학도 보내주곤 했죠. 한 사람이 출세하면 온 마을이 영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과거 시험에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평생 시험을 못 보게 했대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성실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관리가 될 수 없었던 거죠. 지금의 대학 입시보다 더 엄격했던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교육열이 일제강점기에도 꺾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죠. 일제가 우리말과 글을 못 쓰게 했지만 사람들은 몰래 한글을 가르쳤어요. 야학이 전국에 퍼졌고 심지어 감옥에서도 한글 교실이 열렸대요. 해방 이후에는 더 대단했어요.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지만 천막 학교에서도 수업은 계속됐어요. 미군이 버리고 간 군용 텐트로 교실을 만들고 포탄 상자로 책상을 만들었대요. 선생님들은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아도 열정적으로 가르쳤죠. 60년대에는 소위 자식 공부시키려고 돼지를 키우는 농부들이 많았거든요. 돼지 한 마리 키워서 학비를 마련하고 또 다른 돼지를 키워서 다음 학기 등록금을 준비했죠. 그래서 돼지가 자식을 가르친다는 말이 생겼대요. 70년대에는 라디오로 영어를 배웠어요. 새벽 5시만 되면 전국에서 AFKN을 틀어놓고 영어 공부를 했죠. 워크맨이 나오니까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영어 테이프를 들었고요. 틈만 나면 공부하려고 했던 거예요. 80년대의 독특한 풍경은 바로 고시촌이었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좁은 고시원에서 꿈을 키웠죠. 삼시세끼 라면으로 버티면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어떤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청년들, 퇴근하고 학원으로 달려가는 직장인들, 주말마다 온라인 강의를 듣는 학생들, 배움에 대한 열정은 여전히 뜨겁죠. 외국인들이 신기해하는 게 또 있어요. 한국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 공부시키는 걸 투자라고 생각한대요. 돈을 아끼더라도 교육비는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공부가 제일 큰 재산이라는 말,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잖아요. 이런 한국의 교육열을 해외 언론에서는 교육 광풍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좀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처럼 한 세대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가 또 있나요? 그것도 천연자원 하나 없이 오직 인재라는 자원 하나로 이뤄낸 기적이에요. 우리의 교육열은 단순한 입시 경쟁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끝없는 도전이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버닝썬이라는 클럽을 아세요? 이건 강남에 있던 클럽 이름이 아니라 베트남의 한 카페 이름이에요. 외국인들이 한국의 힙한 카페 분위기를 그대로 따라 만든 거예요. 한국의 카페 문화가 세계의 트렌드가 된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하드웨어를 수출했다면 이제는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건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세계 역사상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문화 강국이 된 나라가 없거든요. 1988년 서울올림픽 때만 해도 우리는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BTS의 노래는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넷플릭스에선 한국 드라마가 매일 순위권에 있죠. 이게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공은 아니에요.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거든요. 바로 보편성과 독특함의 완벽한 조화예요. K-팝의 칼군무는 서양의 팝을 기반으로 하지만
거기에 한국만의 완벽주의가 더해진 거예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 더 재미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신파적인 요소들, 예를 들면 재벌 2세와 평범한 여자의 로맨스 같은 게 외국인들 눈에는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콘텐츠가 최첨단 기술과 만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K-팝 커버 댄스라는 문화가 있어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아이돌의 춤을 따라 추는 건데 이게 유튜브나 틱톡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순식간에 퍼져나가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더 놀라운 건 우리의 IT 기술이에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진 나라예요. 오지 기술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요. 이런 기술력이 있었기에 코로나 시대에도 온라인 콘서트로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메타버스 시장에서도 우리나라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네이버의 제페토는 전 세계 2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죠. 이건 단순한 게임이 아니에요. 새로운 형태의 소셜 플랫폼이자 문화 공간이에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이 안에서 한국의 패션을 공유하고 K-팝 댄스를 추고 있죠. AI 분야는 어떨까요? 한국의 언어 AI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가 AI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번역이나 음성 인식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한국의 웹툰 시장을 보세요. 우리가 만든 새로 스크롤 방식의 만화가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됐어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웹툰을 원작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고 있죠. 한국의 게임 산업도 대단해요. 우리가 만든 게임들이 전 세계에서 성공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스토리텔링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예요. 한국적인 감성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내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런 소프트 파워는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삼성이나 현대의 제품이 잘 팔리는 것도 이제는 단순히 품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프리미엄이 있는 거죠. 화장품 산업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건 제품의 품질도 있지만 한국의 뷰티 문화에 대한 동경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드라마나 K-팝을 통해 접한 한국의 미적 기준이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성공이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저력이 있었죠. 금속 활자로 시작된 기술 혁신의 DNA, 한글이 보여준 창의성, 그리고 끊임없는 배움의 열정.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거예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AI와 메타버스 시대가 올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한국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문화적 감성과 기술력을 동시에 가진 유일한 나라니까요. 새로운 시대의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에 발표된 세계 미래 보고서에서는 이런 예측을 했다고 해요. 미래 산업의 핵심은 창의성과 기술의 결합이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주목해야 할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이제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대요. 한국은 독특한 나라다.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젊은이들은 최신 트렌드를 이끌면서도 그들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대표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이라고 해요. 한국인 개발자를 채용하고 싶다면 적어도 6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그만큼 우리나라 인재들의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도쿄에 있는 AI 연구소의 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주목하는 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다. 그들은 창의성과 논리력을 동시에 키우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건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는 20대 청년들이 만든 AI 기술이 세계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그들이 만든 기술은 시각장애인들이 더 쉽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도와준대요. 한국의 스타트업들도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는 실리콘밸리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았고
바이오 기술을 연구하는 팀은 세계 특허를 잇따라 획득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어요. 단순히 드라마나 음악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세계의 트렌드가 되고 있죠.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만들고 한국식 인테리어를 따라하고 있어요. 교육 분야는 더 대단해요. 우리나라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한국식 교육 방법을 배우려는 외국 교육자들의 방문도 끊이지 않고 있죠. 특히 코딩 교육이나 미래 기술 교육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어요. 환경 기술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수소 기술,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소재 개발까지 이런 기술들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실용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갖췄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도시들도 변화하고 있어요. 스마트 시티 기술을 적용해서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죠. 외국 도시들이 우리나라의 도시 개발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의 젊은 세대가 있어요. Z세대, MZ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 글로벌 시대에 태어나 자연스럽게 세계와 소통하는 법을 배웠어요. 특히 놀라운 건 이들의 자신감이에요. 그들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어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죠.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기술을 혁신하면서요. 우리나라의 성공 DNA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어요. 금속 활자에서 시작된 기술 혁신의 정신, 한글이 보여준 창의성, 끊임없는 배움의 열정. 이런 우리의 전통적인 강점들이 이제는 AI, 메타버스, 바이오 기술과 만나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세계는 지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AI가 일상이 되고 메타버스가 현실이 되는 시대. 이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창의성과 기술력의 조화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진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겐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혁신의 DNA가 있고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끈기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젊은 세대가 있죠.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자분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윤이는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